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을 위한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만큼 큰 잡음이나 논란이 적었지만 인적 쇄신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현역 중진 다수가 공천에서 배제되고 불출마 의원도 늘면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왔죠. 하지만 통합당의 공천을 마냥 쇄신으로만 보기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합당의 물갈이 결과 정말 깨끗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뉴스의 핵심을 전하는 한겨레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 내용 그리고 행간에서 읽히는 전략 해설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겨레 정치팀의 성한용 선임 기자 그리고 정유경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정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합당 공천의 그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떨지. 네, 지금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가장 험난한 난관으로 꼽혔던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공천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끝내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이게 신장 개업 공천이다. 그런데 신장 개업이요? 예, 새로 문을 열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그렇군요. 한마디로 물갈이가 이만큼 이뤄졌고 개파색도 많이 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공천인데 이게 완전히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리모델링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겉으로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개파색을 고루 빼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했다는 느낌보다는 골고루 크게 좀 악명 높은 사람들을 쳐내는 식으로 일부 갱신하는 것으로 정리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악명 받습니다. 높은 분들이요. 네. 예. 그렇군요.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보시는 통합당의 공천 기준은 뭔지가 궁금한데요. 막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천 기준이라는 게 공천관리위원들한테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김영호 위원장도 그러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분들이 이제 기자들하고 접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사람은 왜 컷오프 됐느냐 해도 왜라고 정확히 얘기를 안 하죠. 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명확히 얘기하면 그게 또 시비가 걸립니다. 아, 그렇겠네요. 공개가 되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라든가. 그렇겠네요. 또 누구는 막말 때문에 컷오프했다 그러면 아니 그게 왜 막말이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또 시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막말 배제했다 이것만 기준일 수는 없는 건데요. 근데 한 가지 이쪽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 위원은 아닙니다만 기자들이 좀 잘 못 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막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홍준표 전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꼭 무슨 전직 대표나 지난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그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이른바 그 보수 성향 지지층 안에서 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전직 대표가 그런 비호감들이 강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 공천 심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기회에 가급적 막말 정치인들은 좀 많이 날리자 이런 공감대 비슷한 걸 좀 갖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선거가 아니네요. 공천 결과를 지켜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른바 막말로 이제 날아간 사람들이 거의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10명이면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그 막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날아갔다. 그러니 이 기회에 이른바 좀 점잖은 보수 정당에서도 좀 앞으로 이제 막말을 안 하는 좀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렇군요. 막말 정치인들 다 날아간 건 아니죠. 품격 얘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김진태, 장제원, 또 이원주, 전희경 이 네 분이 이제 주로 꼽히는데요. 품격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분들 같은데. 거리가 상당히 멀죠. 이분들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른 경쟁력이 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그 전희경 의원인가요? 이분이 이제 인천에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일종의 투사 이미지가 있어요. 투사요?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아주 막 질색을 하지만
이른바 태극기 부대나 좀 보수층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스타의 측면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인천에 이번에 미철갑인가요? 네. 그 지역이 꽤 그 인천에서는 지금 그 보수 야당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꽤 그 지역 기반이 좀 단단하다고 부산에요. 하고요. 예. 그다음에 춘천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진태 의원을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런 경쟁력이 막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정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역을 공천 배제한 자리에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평가들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전 의원 출신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관위에서는 아예 또 그렇다고 인지도가 없는 인물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서도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워놓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예쁜들이 좀 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뭐 친이계가 되고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동안 두각을 드러내기가 힘들었던 이런 상황인데 지금 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이렇게 통추위가 결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친박계 청산, 친이계 복귀.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네.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저도 새누리당, 헷갈리네요. 한나라당, 그렇습니다. 뭐 많죠. 자유한국당 등등등. 예. 아무튼 그쪽에서 이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2007년 12월 대선 후보 경선 때 네. 이명박이 상징하던 어떤 실용 보수, 뭐 중도 보수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박근혜 후보가 상징을 하던 뭐 정통 보수,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극우 보수 네. 이렇게 이제 두 흐름이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양대 축입니다. 그런데 18대 총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당선되고 2008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친박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랬었죠. 이명박 네. 쪽에서 그때 균형이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4년 뒤 19대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을 했고요. 또 4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은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이제 또 칼을 휘둘렀죠. 그 바람에 이번에 반대로 친이계가. 친박 쪽이 너무 과다 대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좀 균형을 잡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속속 좀 돌아오는 뭐 민현주 전 의원이라든가 조혜진 예. 전 의원, 이두하 전 의원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람들 과거에 이제 이른바 친이계로 분류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는 거죠. 네. 정치인들은 뭐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고요. 연탄재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이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주는군요. 예, 부활하는 정치인이 좀 많은 것 같죠. 예, 그렇군요. 좀 전에 정 기자께서 그 신장개업, 인테리어 신장개업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물갈이를 세게 하면서 또 한편에선 돌려막기 한다. 이런 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의원들이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박계가 굉장히 대거 이탈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네. 생각이 있었는데 보면 일단 공천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배제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지역구를 바꿔서 다른 곳에 나가는 경우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돌려막기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가장 사실 관심을 모았던 거는 친박 핵심 실세 이렇게 불렸던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제 지역구 선거구 획정 전으로 하면 상주, 의성, 군위, 총송 이쪽 지역이었는데 경상북도. 네, 예. 여기 임이자 현역 비례대표 출신 의원이 네. 또 맞상대로 붙고 있어서 임이자 의원이요. 네, 예.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서울 쪽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상경하셨네요. 네, 밝혔다고 공관위가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 중랑 을에 지금 경선을 붙게 됐는데 이걸 이제 기자들 사실 중랑을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분이? 특별히 지역적 연고가 있는 건 그렇군요. 아닙니다. 네.
사실 중진 의원들이 험지를 출마하라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나가서 1승이라도 더 거둬달라 이렇게 독려를 계속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이 중진 험지 출마 차출 차원에서 지금 독려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컷오프가 된 거고요. 근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배제를 했으면 굉장히 큰 충격이 됐을 텐데 서울로 다시 나오면서 약간 돌려막기는 비판 피할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안상수 의원 이분도 친박계죠. 원래 인천 강화 옹진 이쪽에 있었는데 인천 계양갑으로 처음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지금 미추홀로 지금 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경선을 받았고 몇 번 돌렸네요. 그다음에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비박계 쪽이긴 하지만 원래 서초갑에서 삼선까지 했었죠. 이게 너무 지나치게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니까 동대문 을 쪽으로 역시 경선을 강부로 올라오셨군요. 네. 그다음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구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바로 옆인 흥덕구로 옮겨서 바로 옆으로요. 네, 그 지역 당협들의 좀 약간 반발을 샀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갑으로 옮겼었지 않습니까? 원래 수성을인데 바로 한 칸 옆으로 옮겼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또 현역들의 당협들의 반발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맞상대 한번 해보겠다, 맞대결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건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종구 의원 같은 경우도 강남갑에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갔는데 이제 지역에 연고도 없거나 혹은 이제 이미 기반을 잡고 있는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중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남의 지역구에 밀고 들어와도 되느냐 이런 당내 반발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역지사지를 해보면은요, 그 돌려막기 카드 용어죠. 근데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선출하지만 지역 대표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역의 일은 사실 지방의원들이 하는 게 맞죠. 대리가 아니라 대의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국회의원들 지금 주소지도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지역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은 어쨌든 TK에서 컷오프 된 겁니다. 또 이혜훈, 이종구 이런 분들은 서초 강남에서 컷오프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총선에 출마시킬 수 있는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 이럴 때 뭐 신이 어디 뭐 밀고 들어오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사람을 키울 시간도 없고 하니까 기존에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세탁해서 쓰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돌려막기가 좀 불가피한 것이고요. 어쨌든 정당으로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인을 데려다가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유명한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므로써 그 지역에 좀 한번 도전을 시켜보는 뭐 이런 정도 지금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관심사가 이제 그 유승민계 안철수계거든요. 좀 어떻게 공천이 됐나요? 당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친박계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소위 유승민계나 안철수계 같이 밖에서 통합이라는 대의 아래 들어온 외부 인사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다. 이게 굉장히 불만 중 하나인데요. 상당 부분 살아남았습니다.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악을의 공천을 받았고요. 유이동 의원, 지상욱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다들 지금 지역구를 하나씩 받았죠. 그리고 안철수계의 경우에는 김근식 교수라든지 뭐 문병호, 이동섭, 김수민, 김삼아 모두 연착륙을 했습니다. 통합이 잘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화학적 통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배분이 됐고요. 또 특히 안철수계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그렇게 또 많이 겹치는 지역구는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체로 뭐 세보수당이나 비박계들이 또 영남에도 물론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아주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보수당 출신이 이찬열 의원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온 권성동 의원 이 두 분은 지금 배제됐죠? 왜 배제됐을까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아니고 바른정당 때 바른정당, 바른정당이죠. 바른미래당이 아니죠. 바른정당. 일단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때 박혔던 미움털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이나 뭐 저번에 배제된 임재훈 의원 같은 분이 아니었으면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야당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됐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통합당 안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부 반발이 굉장히 컸던 걸로 보이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에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던 것 때문에 너무 유명세를 타서 그게 언제 때 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분이 법사위원장이었고요. 맞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일고요. 이 태극기 부대 광화문 집회할 때 보면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죠. 탄핵 5적, 또 5적에 탄핵 7적 뭐 이런 데 굉장히 그 위에 랭크가 돼 있는 분이고요. 이건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든 이른바 친박 세력 태극기 부대 눈치를 좀 보고 컷오프시킨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2016년 말에 있었던 2017년 초까지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 이후에 광화문 광장 또 서울역 광장에서 끊임없이 그 리바이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태극기 부대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본인은 아마 좀 억울할 겁니다. 한때 공천 얻으려고 삭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 삭발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보도 봤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차이가 있다면 이게 초기에 패스트트랙 한 4월 정도 4월께 있었던 일이고 삭발 아마 첫 삭발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삭발을 했던 의원들이 한 5명인가 있었어요. 머리 다 자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뭐 이제 이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5분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거의 다 지역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 박인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삭발을 했음에도 일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초기와 후기 차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삭발에 나섰던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충청권 의원들이었어요.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을 비롯해서 충청권 의원들만 다들 삭발을 하는 바람에 그랬군요. 나중에 다른 의원들이 더 합류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충청도 사람만 했더라. 그러면서 다른 충청권 의원이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노란한 것 같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기도 했는데 일단 영남보다는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하고 본인의 그렇죠. 지역구 기반도 탄탄한 편이고요.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삭발을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이제 비박계 좀 이번 공천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꼽혔던 분들, 바른 정당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다급했던 사람들이 뒤에 삭발을 했던 거죠. 네. 삭발을 해도 좀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분류가 된 것 같네요. 네. 충청도 아까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농담 아니에요. 서원선 기자가 뭐 제가 고향이기도 한데 충청도가 생각보다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향수 같은 게 꽤 있는 그 밑바닥이 굉장히 그 좀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당은 어쨌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 주축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정당의 뭐 주인 의식 같은 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앞장서서 몸싸움도 하고 머리도 깎고 뭐 이렇게 좀 어떤 약간의 좀 충성심을 좀 입증을 해보여야 되는 좀 불쌍한 처지라고 할까요? 충청도 할 때 충성할 때 그 충이죠. 예, 뭐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좋게 해석해 주시는 거고요. 약간 서글픈 충청도의 서름 같은 게 좀 있다고 뭐 본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전략공천, 우선공천을 좀 봐야 될 텐데 어떤 인물들이 좀 전략공천으로 됐는지 그리고 이 영입 인재들도 유리한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권에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갑에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공천을 받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탈북자 출신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과거 비례대표가 한 분 계셨죠. 조명철. 그렇죠. 현역 지역구로는 지역구로선 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름을 지금 태구민으로 해서 나왔는데 뭘로요? 태구민으로 바꿔서 출발을 했는데 구민, 민을 구한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백성을 구한다 뭐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해요. 이분이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유리한 지역에 일단 준 거죠. 근데 일단 그 영입 인재 같은 경우는 사실 비례대표를 많이 기대를 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상태고요. 지역구 쪽에 있는 좀 화제가 될 만한 분들은 이제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이명박 정부 때 이분이 성남 분당갑 그리고 박종진 전 앵커
이분은 바른정당 때 영입 인재 1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인천 서구 의뢰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구에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미래통합당의 전략 공천에서 볼 수 있는 뭐 선거 전략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읽어내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분명하죠. 네. 반문재인. 반문재인. 예, 태영호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강남 유권자들한테 자 우리 저 문재인 정부 뭐 친북 정권 아니냐, 우리 태영호 공천할 테니까 찍어달라. 이제 이렇게 굉장히 유권자들을 거의 고문하는 굉장히 좀 무리한 공천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또 김웅이라고 검사 출신이죠. 예. 이분은 그 저 조국 사태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인사할 때 사표 내고 나온 분이죠. 그렇죠. 공수처 관련 뭐 일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약한 고리를 겨냥해서 이제 공천을 한 걸로 봐야 되고요. 또 김태우. 네. 청와대 그 특별감찰반 했다가 뭐 이른바 그 내부 고발자 역할을 그렇죠. 하는 이분도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 유재수 전 부산 정무부시장 그 내사를 덮었다, 이제 이 사건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렇게 착하고 뭐 공정한 정부가 아니다. 이제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공천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에 뭐 강남 워낙 좋은 지역 뭐 받고 했으니까 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과연 얼마나 선거운동 같은 걸 잘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에요. 정치 경험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 해서. 그렇죠. 아마 본인들도 아마 자기가 지역구 후보로 나가리라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람이 불어서 뭐 물론 당선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전략 공천 받은 인물들 중에 좀 의외인 인물들도 좀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당을 계속 출입하다 보니까 다들 의외란 생각이 별로 안 드나요? 다들 어느 정도 거론됐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렇군요. 그런가 보다 싶은데,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 서병수 전 시장 이분은 약간 좀 그 전에 굉장히 큰 격차로 여당에 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안에서도 논란이 좀 뜨거운데 약간 의아한 면이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그럭저럭 또 배현진 아나운서는 배현진 아나운서도 지난번에 송파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 안 되는 홍준표 전 대표 계열 인물인데. 아, 홍준표 계열입니까? 그때 영입이 됐죠. 그때. 그래서 만약에 배현진 아나운서까지 송파에서 쳐내고 나서 홍준표 전 대표를 쳤으면 굉장히 더 반발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경쟁력, 지역구 후보로서 경쟁력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저한테 좀 걱정이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김은혜 전 대변인, 또 박종진 전 앵커 뭐 이런 분들, 또 배현진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언론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이 언론계에 있다가 정계로 진출한 분들이 또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내에 기반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주로 하는 역할이 무슨 뭐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그렇죠, 얼굴이죠 주로. 네, 이런 걸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독설을 퍼붓는 이 역할을 아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많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민경우 전 KBS 기자였던 의원이 본인은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막말을 해서 컷오프 돼 버렸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사실은 언론계에서 정계 진출하는 거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뭐 공적 마인드도 있고 기자들이 또 정치를 잘할 수 있는데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는 참 정치적인 미래가 암담한 건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당내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네요. 또 하나 조금 약간 이번 공천에서 주목을 했던 게 검사 출신, 검찰 출신, 뭐 꼭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단수 공천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도 많은 분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도 사실 전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법조계 인사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오히려 더욱 더 많이 후보에 집어넣은 걸 보면 만약에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제1야당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대대적인 뭐랄까요 역풍을 좀 고려하고 대진표를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반문재인 투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투쟁에 힘을 실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원래 검사 정당인 측면이 있죠. 옛날에 뭐 강제석, 홍준표, 황교안 다 검사 출신이죠. 원래 검사들하고 프렌들리합니다. 검사 출신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나 보네요, 이제. 자, 그리고 한편 이제 공천 배제당한 분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김태호 전 지사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지금 반발이 상당한데 또 무소속 출마 예고한 분들도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김태호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뜸을 들이면서 명분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칼을 뽑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칼을 돌렸어요. 공관위는 김경호 위원장이 했는데 왜 황교안 대표한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건 황교안 대표밖에 없다. 이게 사실 정치적 정적의 천회기와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사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결단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네, 근데 본인의 고향이나 아니면 한번 옮겼던 경남 양산을이 아니라 대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본인 지역구, 그러니까 본인 고향이라든지 양산을로 가면 결국은 민주당 쪽에 그런 당선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를 깎아먹기가 되니까.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에 완전 본진이다 보니까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크게 이렇게 당을 해쳤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죠. 어차피 다시 합칠 거니까요. 어차피 다시 합치나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쪽에 공천에서 배제된 많은 인물들도 무소속 출마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좀 고민이 된다는 게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옥중 편지에서 그렇죠. 분열을 좀 경계를 하면서 하나로 뭉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단 말이죠. 당 중심으로 뭉쳐달라. 네, 이게 어떻게 대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 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지금 김용호 위원장이 사천을 한다, 공천이 아니라 개인적 추천은 청거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현선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원래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의중은 전혀 안 실렸다고 봐야 되는 그건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황교안 대표가 영입 1호로 모셨던 사람이 박찬주 전 대장인데 네, 그건 그렇죠. 컷오프됐죠. 뭐 사실 망신도 이런 망신이었고요. 그렇죠. 또 이른바 황교안 대표가 된 다음에 썼던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황교안 대표 뭐 다음 대선 주자에 나갈 수는 있겠어 이렇게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뭐죠? 돌려깎기. 말 그대로 뭔가 좀 이제 피 튀기는 어떤 공천 물갈이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김영호 위원장은 명예욕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국회의장으로서. 그래서 이걸 사천이라고 하기에는 뭐 김영호 의장이 무슨 다음 대선 나갈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평가를 좀 두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사천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상현 의원하고 김태호 전 지사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소속 출마 의사 밝혔잖아요. 다시 돌아올까요? 나중에 당선되면? 이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상현 의원은 지난번에도 무소속 출마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새누리당 후보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이제 압도적 표차로 무소속 당선돼서 복당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 안상수 의원은 참 묘해요. 4년 전에 당선될 때 본인이 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안상수하고 윤상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도 보셔야 돼요. 여야 선거의 흐름이 이제 어떤 격돌 양상이 더 심해질수록 무소속 출마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 뭐 김태호 이 정도 돼야 전직 당 대표 대선 주자급이나 돼야 그래도 무소속 나가면 한번 좀 거들떠 보는 거지. 초재선 출신으로서 컷오프된 분들이 무소속 나가서 당선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올드보이 귀환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지금 요즘에 관심 많이 받고 계신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다고 하는데 왜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무슨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부르는 일종의 전문 구원투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지금 저장이 이름이 다르게 직함이 2개가 돼 있는데 네. 근데 거의 뭐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대위를 지금 꾸려야 되잖아요. 공천이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선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이끌기에도 조금 약간 너무 느낌이 너무 좀 약간 친박 느낌도 좀 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공관위원장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존재인데 어느 정도 정치적 중량감도 있으면서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민주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얘기로 아예 다른 어젠다를 던져서 선거 분위기를 바꿨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그 김형호 공관위원장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공천 끝나면 김형호 위원장은 이제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세천 얘기도 나오고 김영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당을 좌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존재감이 강한 인물을 이렇게 내세워 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지금 뭐 거의 사실상 합류가 기정사실화되는 김종인 씨는 분위기죠. 나올 의사가 있으신 거고요. 항상 정치 욕심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번 12일 정도에 뭐 출범할 거다 얘기가 12일. 분분한데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유승민 의원까지 만약에 합류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느낌 자체는 새로울 수는 있겠네요. 네. 경제민주화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어떤 사명, 이데올로기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가 됐든 경제민주화를 받아주면 난 한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이제 박근혜 경제민주화 그래서 그리 갔다가 또 헤어지고 2016년 그때 이제 문재인 이쪽이 이제 경제민주화를 한다니까 또 가고. 근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경제민주화 하나요? 아니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데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경제민주화만은 아니라는 거죠. 드러난 거네요. 어찌 보면. 예, 경제민주화만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본인의 설명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직접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 균형자 역할. 균형자. 네, 어디와 어디 사이의 균형? 혹시 이퀄라이저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뭐 악을 처단하는 이퀄라이저.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한쪽이 심하게 악행을 하면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못할 때 이 사람이 나서서 이제 처단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정당 정치가 여야가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헤맨다. 그럼 내가 그쪽을 가서 좀 도와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영화 이퀄라이저에서는 어떤 특수부대 출신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 사명감이 있는 분인데. 사명감이 있으신가 보죠. 이분은 이제 자기 이제 할아버지 가인 김병만의 손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여야가 다 잘 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역할을 해준다. 뭐 본인은 이제 그걸 그런 설명을 들으셨다는 거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식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제 전두환 신군부에 참여한 이유도 그 너무 군인들한테만 맡겨두면 나라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저 전국고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 갔다가 그다음에 노태우 때 경제수석 부사부 장관 했다가 또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문재인, 황교안까지 너무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의 어떤 부적 같은 효과를 생각하고 이번에 영입하는 것 같은데 부족도 이제 좀 신기가 많이 떨어져 가는 것 아닌가. 뭐 본인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최근의 처신은 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죠. 미래가 같이 성씨처럼 붙어 있는데 여기 공천 작업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공천 후보 신청을 마감을 했고요. 명단 공개를 원래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고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오늘 저녁쯤이 돼야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론되는 인물은 거의 뭐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통합당에서 인재 영입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옮겨서 많이 신청을 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지성호 북한 인권단체 나우 대표, 이분이 전 영입 인재였죠. 그다음에 허은하 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이라든지 최승재 전 초상공인연합 회장, 다 통합당 쪽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던 분들이 자유한국당 영입 됐던 사람들이 그렇죠. 자유한국당 시절 네. 통합되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네. 신설합당 이후에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받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쪽으로 아예 또 한 번 당을 옮기는 거죠. 옮기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 시작하면서 벌써 세 번째 당적일 겁니다.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박형준 뭐라고 했나요?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전 위원장이 공천 신청을 여기다 넣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얼마 만에 거둬들였죠? 네. 90분인가요? 네. 2시간. 금방 거둬들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망신스럽다고 그분은 왜 해야 될까요? 그랬다는 건지는 혹시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추위에서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은 우리 통합 추진위의 진위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빠지겠다 하고 뭐 김은혜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은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동시에 불출마 의지를 좀 다졌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박형준 위원장이 지금 지역구와 비례는 좀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례 신청을 하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신청을 하겠다고 했던 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그 물밑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지금 둘 다 다른 정당이지만은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의 교감을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만났다는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만날 것 같은데요. 네, 얘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났던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위성 정당인 걸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히. 위성 정당 맞죠? 네. 또 한 분 관심사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읽었었고,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이번 총선 또 이번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긴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제가 정유경 기자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옥중 서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몇 날 며칠 고심해서 쓴 걸까요?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좀 대필이요? 최순실처럼 이렇게 옆에서 좀 뭔가 얘기를 해서 의견 교환을 거친 끝에 후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옥중 서신 공개한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왜 하죠? 그분이 거기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태극기 정당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미래한국당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고민이 많겠네요. 이걸 받아주면 박근혜당이 되는 거고, 안 받아주자니 이 태극기보다 눈치가 보이고, 굉장히 좀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네요. 자,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과 결과, 이게 사실 이제 유권자들의 이 선택을 받냐 못 받냐 이게 참 중요할 텐데요. 특히 지금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을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을 거로 보시나요? 어떨 걸로 보시나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유영하 전 변호사의 공천이 네.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지금 공천 신청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잘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을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대놓고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박계로 꼽히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다만 유영하 변호사 1인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태극기 부대 세력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약간 끈떨어진 연처럼 된 상황인데 네. 같이 지분을 요구하면서 미래한국당 쪽으로 좀 그쪽 색깔이 더 강한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몰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로새누리당, 뭐 도로친박당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한성교 대표도 아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비례 순위, 앞순위에 놓을지를 굉장히 고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나 뭐 여성이라든지 좀 참신한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앞에 내세워서 희석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 그 비율을 굉장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나오니까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제가 네. 지난주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있을 겁니다.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는 뉴스가 대구에서 이제 의사복 입고 이게 너무 잘 어울리고 하니까 좀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조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게 내가 태극기 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아마 고민 중인 것 같고요. 또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게 되고 미래한국당 색깔이 뭐 박근혜 태극기 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비례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선택할 보수 성향 유권자들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셈법이 좀 복잡해지겠네요. 복잡해지죠. 자, 통합당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이건 좀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 현역 물갈이 비율이 낮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공천은 잘하고 있는지 성한용 선임 기자 한번 평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찬 현 대표가 4년 전에 공천 못 받았었어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고 당선돼서 복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표가 되면서 나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그 얘기는 현역 의원들을 많이 안 날리겠다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특별히 지금 야당하고 비교해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좀 옆집에서는 막 지금 난리가 나고 막 전쟁이 터지고 피가 튀고 막 손모가지가 날아가고 했는데 이쪽은 조용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쨌든 관심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런 측면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좀 어쨌든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는 뭐 이런 이미지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 너무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물갈이 비율이 좀 너무 높기는 해요.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입니다. 매번 절반쯤 바뀌어요. 근데 국회는 여태 이 모양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미국이나 유럽 안정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물갈이 비율입니다. 그럼 거기는 왜 정치 선진국일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성한용 선임 기자, 정유경 기자 그 두 분의 명쾌한 해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세와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위기로 공포지수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방하고 있죠. 시민들은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또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헌신적인 대응으로 위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코로나19에 맞서는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힘이죠. 반면 정치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민생보다는 기득권, 또 시민의 요구보다는 정치꾼의 이해 타산이 우선되는 관성은 거대 양당의 공천 상황만 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4.15 총선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양당의 행태가 일부 정치꾼들의 막말과 혐오 정치가 유권자 시민들의 무관심과 혐오를 조장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에너지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치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라이브 김진철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